안녕하세요. Crystallization of Alanine dehydrogenase from Staphylococcus aureus. 다시 말해서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부터 알라닌 탈수소 효소를 발현시키는 실험을 발표하게 된 16학번 김다희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본 실험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하는 인트로 파트를 마친 후 둘째, 본격적인 실험 진행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동시에 그에 따른 각각의 결과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실험에 관한 결론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트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글라이신 다음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옥 또는 개, 돼지, 소 등의 대뇌 속에 유리 상태로 존재하며 대사 경로에 있어서는 글루탐산 생성에 쓰입니다. 해당 그림은 포도당 알라닌 회로를 뜻하며 우리 몸의 근육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로입니다. 아미노기 전이 반응에 의해 파이루페이트가 아미노기를 전달받아 알라닌이 된 뒤 혈액을 통해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에서 알라닌은 아미노 전이 효소에 의해 아미노기를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 전달하여 글루탐산을 생성하고 자신은 부르부산이 된 다음 당 신생 경로를 통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어 근육으로 돌아옵니다. 글루탐산의 아미노기는 산화적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 떨어져 나와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러한 기능 외에도 L-알라닌은 균의 세포벽 중 펩티도 글라이칸 층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세포벽 합성에도 관여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이러한 알라닌은 알라닌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앞으로 줄여서 알라-DH라 칭하게 될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며 알라-DH는 이때 NAD+를 사용해 파이루베이트를 생산해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라-DH는 파이루베이트에서 L-알라닌로의 가역적인 환원성 아미노화를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본 실험은 알라닌 디하이드로제네이즈를 얻기 위해 황색 포도상 구균인 스타필로 에우리어스 NCTC 8325를 템플레이트 DNA로 이용했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어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여러 존재하는데 모든 DNA 정보는 NCBI 젠뱅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보고된 알라-DH의 유전자 아이디는 ABD 3886.1이며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어스 NCTC 8325의 제놈 액세션 넘버는 Q2FXL7입니다. 그러면 본 실험의 전반적인 개요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과정에선 앞에서 언급드렸던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스라는 균주를 템플레이트 DNA로 이용되며 그 중에서도 알라-DH 생산에 관여하는 DNA 파트를 PCR을 통해 복제 및 증폭합니다. 증폭된 부분은 벡터 DNA와 결합되어 재조합 DNA인 플라스미드가 되고 이것을 대장균 이콜라이의 셀 내부로 이주시킨 후 이콜라이가 번식하기 쉬운 장소인 LB 아가 플레이트에서 콜로니로 키웁니다. 이렇게 재조합 DNA를 셀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키운 군집은 여러 개로 자라는데 그중 플라스미드 DNA가 무사히 안착된 콜로니를 포지티브라 판단하고 그 플라스미드를 다른 이콜라이의 셀 내부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익스프레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콜로니 내부의 재조합 DNA를 통해 원하는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기 위해 콜로니를 LB 안에 키우면서 발현 유도체인 IPTG를 넣습니다. 이 발현 유도체로 인해 셀 내부에선 단백질이 많이 생성되고 그때 단백질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이콜라이의 환경 온도를 특정짓기 위해 익스프레션 테스트가 필요하며 그 온도를 옵티멀 템퍼레이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셀 내부의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 중 원하는 단백질만을 분리 정제하는 과정의 프리피케이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알라-DH를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우스로부터 획득하게 됩니다.
크리스털라이제이션을 통해 이 알라-DH란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그것까지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의 실제 경과와 그에 따른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으로 PCR은 DNA 또는 RNA의 특정 영역을 시험관 내에서 대량으로 증폭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뜻합니다. 이러한 PCR은 총 3개의 스텝을 여러 사이클로 반복해 DNA를 대량으로 증폭시킵니다. 원 스텝에서는 더블 스트랜드 DNA를 94도에서 이중 나선이 풀어져 한 가닥의 DNA 상태가 되는 디네이처레이션 변성 단계를 거칩니다. 2스텝은 50에서 60도에서 이 풀어진 한 가닥의 DNA 사슬에 프라이머라고 불리는 짧은 가닥의 RNA가 복제 시작 지점에 달라붙습니다. 마지막 3스텝은 70에서 74도에서 서열을 복제하는 TAQ 중합 효소가 프라이머를 인식하고 DNA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서열들을 합성해서 한 가닥 DNA 사슬이 두 가닥의 이중나선으로 복제됩니다. 3개의 스텝은 여러 번 반복되며 n번 사이클이 진행되며 이에 n승만큼 DNA가 복제됩니다. 다만 본 실험에선 PCR 이후에 진행되는 라이게이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2개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중 ND1에 의해 오버랩 PCR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만 진행돼도 원하는 DNA 파트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본 PCR과 달리 오버랩 PCR의 경우 2번의 PCR 결과물을 프라이머로 사용해 세 번째 PCR을 진행해야 해당 DNA 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PCR 이후 리다이제스트 단계에서 ND1에 의해 DNA 서열 중간이 불필요하게 잘릴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사일렌트 뮤테이션을 넣어 DNA를 변형 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에 추가된 사일렌트 뮤테이션은 단백질의 기능에 후속 변화 없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티드 염기의 서열의 변화를 뜻합니다. 리다이제스트 단계에서 ND1은 이 뮤테이션으로 인해 변형된 서열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자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PCR 결과물을 얻어서 세 번째에서 2를 프라이머로 이용해서 템플레이트 DNA인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스의 제노믹 DNA에서 알라-DH 생산을 담당하는 DNA 파트를 복제 증폭시킵니다. 다음 표는 세 번째 PCR에 사용된 시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DNA 재료와 그러한 DNA가 안정적으로 복제되게끔 하는 시료인 프리믹스를 합쳐 총 20.75 마이크로리터입니다. 또한 사용한 PCR 프로그램은 STD3이며 총 30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일렉트로포시스 전기용동은 크기, 전하 혹은 구조에 따른 DNA 조각을 분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PCR로 증폭한 DNA만을 분리 및 추출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분리를 하는 이유는 DNA가 구조상 100번의 포스페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어 전기용동에 사용되는 버퍼 안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두 전극 사이에 위치했을 때 플러스 극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아가로스 같은 젤 매트릭스 사이를 DNA 분자가 통과하는 속도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혹은 젤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DNA를 가둘 1.0% 아가로스 젤에 사용된 재료는 아가로스 파우더, TAE 버퍼, 그리고 UV 등을 비추면 빛을 발하는 형광성 화학물질인 ETBR이 쓰입니다. ETBR은 증폭된 DNA의 존재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형광성 물질입니다. 아가로스 젤이 액체 상태일 때 큰 콤보를 껴서 굳힘으로써 큰 웰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웰에 프리믹스에 녹아있는 DNA 샘플과 DNA 레더들을 각각 로딩하게 됩니다. 전기용동 장치를 TAE 버퍼로 채워야 비로소 DNA는 전하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기용동 장치를 켠 뒤 버블이 올라오는지 체크한 후 100V에서 20분간 진행합니다. 전기용동을 마친 뒤 UV 장치에서 DNA 밴드를 레더와 비교하며 BP를 체크합니다. 원하는 DNA의 BP인
1119bp가 맞다면 밴드를 자르고 이 튜브에 담습니다. 이렇게 전기용동 결과 웰마다 아닐링 온도를 1도씩 차이를 줘 로딩을 했을 때 56.5도일 때가 가장 밴드가 진했습니다. 해당 밴드 안에 들어있는 DNA를 전부 모아 젤 익스트랙션을 통해 분리 추출을 마치고서 농도를 나노드롭으로 측정했고 그 결과 10.2 나노그램 퍼 마이크로리터였습니다. 젤 익스트랙션은 간단히 말하면 버퍼 GB와 NW와 스핀 컬럼, 센트리퓨지 기계를 이용해서 원하는 DNA만 분리 추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EB 또는 2차 증류수 110 마이크로리터에 1분간 두고 센트리퓨지를 1분 진행했습니다. 클로닝의 마지막 단계인 리다이제스트 스텝은 앞서 얘기한 제한 효소인 ND1과 조1 두 개를 이용해 프라이머로 인해 DNA의 양 끝에 달려있는 불필요한 일부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 PCR 프로덕트 DNA와 연결시킬 벡터 DNA와 양 끝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사용된 10X 수터블 버퍼는 커스마트인데 ND1과 조1의 액티베이션이 100%인 버퍼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당 시료를 전부 넣고 피페팅을 37도에서 4시간간 인큐베이션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제한 효소에 의해 잘 잘린 PCR 프로덕트를 얻기 위해 클린업 단계를 거칩니다. 버퍼 PB, NW 그리고 스핀 컬럼 센트리퓨지 기계를 이용해 정제한 후 EB 또는 2차 증류수에 1분간 담그고 센트리퓨지를 1분 진행해서 프로덕트를 얻습니다. 벡터 DNA의 리다이제스트 과정은 기존에 있던 PET26B를 사용했기에 생략했습니다. 사용한 벡터 DNA는 그림에서 보이듯이 PET26B이며 5360bp입니다. 그림을 보면 ND1과 조1에 의해 잘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잘릴 부분에 PCR 프로덕트 DNA가 삽입될 겁니다. 이런 결합 과정을 라이게이션이라 하며 제한 효소에 의해 양끝이 맞물리게 잘린 벡터 DNA와 삽입될 PCR 프로덕트 DNA는 결합 후 플라스미드 재조합 DNA라 칭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러한 플라스미드는 이콜라이의 셀 안으로 집어넣어져 LB 아가 플레이트에서 콜로니로 자라게 됩니다. 이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라이게이션의 과정은 간단합니다. 표에 나오는 대로 벡터 DNA인 PET26B와 삽입될 DNA 이 둘을 붙여주는 효소인 T4 DNA 연결효소 그리고 이 연결효소의 액티베이션을 위한 버퍼인 10X T4 DNA 라이게이즈 버퍼까지 모두 한 곳에 넣으면 됩니다. 넣은 후에는 실온 16도 혹은 4도에서 인큐베이션 하면 됩니다. 본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16도에서 3시간, 45도에서 오버나이트 했을 때 라이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온에서는 라이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마친 플라스미드 DNA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균인 DHCP 100 마이크로리터와 라이게이션 결과물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에 아이스베스에서 녹이고 둘을 이 튜브에 넣어서 천천히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이때 볼텍신과 센트리퓨지를 이용해 격하게 섞어선 안됩니다. 믹스를 마치면 균주 DHCP 내부에 DNA를 삽입하기 위한 히트쇼크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콜라이 셀이 DNA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즉 컴피텐트로 만들어주기 위해 Ca2+와 같은 멀티밸런트 이온의 존재하에 얼음에서 20분간 인큐베이션합니다. 낮은 온도는 셀 멤브레인을 응고시켜 차지드 포스페이트의 분포를 안정화시켜 양전하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해줍니다. 이때 42도로 히트쇼크를 가한 후 아이스에 1분간 쿨링시키면
이콜라이 멤브레인 안팎으로 서멀 임밸런스가 생겨 DNA가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DNA가 이콜라이 내부로 집어넣은 믹스처의 110 마이크로리터의 LB 액체를 1ml 첨가한 후 37도에서 30분간 인큐베이션을 진행시킵니다. 이때 습기가 안 차도록 LB 아가 플레이트도 뚜껑이 아래로 가게끔 두고서 같이 인큐베이션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DNA를 품은 DHCP를 키운 뒤 이를 2에서 3분간 스핀 다운해 상층부와 펠렛을 분리시킵니다. DHCP는 펠렛에 있기에 펠렛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며 상층부 1100 마이크로리터 중 불필요한 900 마이크로리터를 버린 다음에 피페팅을 합니다. 제조합 DNA를 품은 DHCP를 본격적으로 콜로니 군집으로 생장시키기 위해 미리 함께 데워둔 LB 아가 플레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DNA 믹스처를 고체 배지에 펴 바르기 위한 도구인 스프레더를 소독시켜야 하기에 에탄올로 소독한 후 화염 멸균을 합니다. 멸균시킨 스프레더로 바로 믹스처를 펴 바르면 그 뜨거운 온도에 의해 DHCP가 죽을 수 있기에 조금 식힌 뒤 200 마이크로리터의 믹스처를 고체 배지에 뿌리고 스프레더로 펴니다. 이때 DHCP 외에 다른 균이 고체 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알코올 램프 근처에서 스프레딩합니다. 그 고체 배지를 37도에서 뚜껑이 아래에 가게끔 두고서 오버나이트 인큐베이션 시키면 결과의 사진처럼 콜로니가 여러 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날 18시간이 되기 전에 인큐베이션에서 고체 배지를 빼내야 대장균이 사멸기로 급격히 개체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장한 콜로니의 DHCP 속에 제조합 DNA가 제대로 삽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콜로니 PCR을 합니다. 플라스미드가 제대로 들어간 포지티브 콜로니는 네거티브 콜로니보다 BP가 더 크기에 PCR을 하게 되면 밴드가 아가로스 젤에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둔해 웰에서 보다 가까운 쪽에 위치될 겁니다. 확인 작업을 위한 콜로니 PCR을 준비하기 전 고체 배지에 위치한 콜로니 중 몇몇을 넘버링한 후 3차 증류소 2.5 마이크로리터가 담긴 프리믹스 튜브를 각각 물에 풀어줍니다. 이렇게 물에 뿌른 콜로니 수용액 중 0.5 마이크로리터만 사용해서 PCR 프리믹스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머는 사용한 벡터 DNA가 PET 시리즈이기에 T7 프로모터와 T7 터미네이터를 각각 0.5 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줍니다. 두 프라이머는 T7 중합 효소의 효율적인 전사 개시와 종교를 허용하는 T7의 염기서열을 뜻합니다. 이렇게 프리믹스에 모든 시료를 넣으면 총 21.5 마이크로리터가 되며 사용하는 PCR 프로그램은 콜로니이며 아까 마찬가지로 30사이클 반복하게 됩니다. 콜로니 PCR이 종료되면 전기 용동을 해서 밴드 위치를 확인해줘야 포지티브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앞전 전기 용동과 차이가 있다면 아가로스 젤의 농도는 1.5%로 증가했고 이전보다 작은 콤보를 사용해서 제작하기에 웰 크기가 줄어드는 대신 더 많은 수의 웰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밴드 위치만 확인하고서 젤 추출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에 웰에 로딩하는 샘플이 5 마이크로리터로 적습니다. TA 버퍼로 전기용동 장치 내부를 채운 후 20분간 100V로 전기용동 시켜줍니다. 그 다음 UV에 확인해 밴드 BP가 1446bp에 가까운지 마커로 비교합니다. 콜로니 PCR 결과 사진에서처럼 두 개의 밴드에서 포지티브 결과가 떴습니다. 이 두 콜로니의 DHCP를 증식시키기 위해 둘의 남은 콜로니 수용액 0.5 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코니칼 튜브에 담긴 LB 10ml를 키웁니다.
이때 LB 안에 DHCP 외에 다른 균이 생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는 카나마이신 5마이크로리터도 첨가합니다. 그렇게 37도에서 오버나이트 컬처를 하고 다음날 18시간이 되기 전에 10ml 컬처에서 플라스미드 재익스트랙션으로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일루션 용액의 부피는 50마이크로리터로 합니다. 이 일루션의 나노드롭 결과는 55.2마이크로리터인 것으로 확인됐기에 그 다음은 그중 일부를 따서 바이오 회사의 분석을 의뢰하고 남은 일루션으로 라벨링하고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합니다. 의뢰 결과 리콤비넌트 플라스미드 시퀀스가 99% 아이덴티티를 차지한다는 걸 확인했고 플라스미드 제작 시 의도해 놓았던 뮤테이션 부분이 발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일런트 뮤테이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DHCP가 품은 제주와 플라스미드를 다른 이콜라인 로제타2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단계인 익스프레션 테스트에서 로제타2가 익스프레션 벡터 DNA로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앞전과 마찬가지로 온도에 민감하기에 아이스베스에서 20마이크로리터의 로제타2와 포지티브 콜로니 수용액 중 0.5마이크로리터를 녹인 후 천천히 믹스해줍니다. 이때 역시 볼텍신과 센트리퓨지로 격하게 섞으면 안됩니다. 믹스를 마친 후 같은 방식으로 20분간 얼음에 인큐베이트하고 1분간 42도에서 히트쇼크를 한 다음에 1분간 얼음에 쿨링시켜 셀 멤브레인 안팎으로 온도 불균형을 만들어 로제타2가 DNA를 내부로 들일 수 있게 합니다. DNA를 품은 로제타2의 믹스처에 20.5마이크로리터의 LB 200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하고서 30분간 37도 인큐베이션 시킵니다. 이때 LB 아가 플레이트도 함께 뚜껑이 아래에 가도록 두고서 미리 데웁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분간 스핀다운하고 상중부와 펠렛을 분리시켜 앞전과 동일하게 불필요한 상중부 100마이크로리터를 버립니다. 또한 펠렛에는 로제타2가 있기에 조심히 피페팅합니다. 그 후 스프레더를 에탄올로 소독한 후 화염 멸균시키고서 믹스처 125.5마이크로리터를 함께 데운 LB 고체 배지에 뿌리고 알코올 램프 근처에서 스프레딩 시킵니다. 이 고체 배지를 뚜껑이 아래에 가도록 두고서 37도에서 오버나이트 인큐베이션 시키면 사진과 같이 로제타2에 콜로니들이 생깁니다. 다음 단계인 익스프레션 테스트는 스몰 스케일과 라지 스케일의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시간상 스몰 스케일만 진행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LB 고체 배지 위에 로제타2 콜로니 중 하나를 찍어 LB 1mm에서 37도 오버나이트 컬처를 하게 합니다. 이때 LB 내에 다른 균주가 자라지 못하게끔 항생제로 카나마이신을 2.5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합니다. 이 작업은 적은 양을 하루 동안 빠르게 컬처해 로제타2의 농도를 급속히 높여 다음날 진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날에는 전날에 키운 믹스처 중 100마이크로리터를 따서 새로운 LB 5mm에 넣어 키웁니다. 이 LB 믹스처는 4시간간 37도에서 인큐베이트하게 됩니다. 4시간 정도 지나면 OD 값을 측정해 보고서 0.5에서 0.8 정도 도달했으면 I- 샘플링을 시작합니다. I-란 IPTG를 넣지 않은 믹스처를 뜻하는 라벨링입니다. 200마이크로리터의 컬처 용액과 200마이크로리터의 증류수 그리고 2XSDS 버퍼 20마이크로리터를 한 이 튜브에 담고 피페팅한 후 마이너스 20도에 보관하면 I-샘플링이 끝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에 미리 키우는 작업은 OD가 0.5에서 0.8 사이가 될 때까지 로제타2가 증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샘플링이 끝난 후 37도에서 IPTG를 발현시킬 컬처 용액은 200마이크로리터를 따고서 그곳에 1몰 IPTG를 2.5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합니다.
그와 달리 20도와 25도에서 발효시킬 컬처 용액은 5에서 10분간 아이스에서 쿨링시킨 후 1몰 IPTG 2.5 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합니다. 그 후에 각기 다른 온도의 인큐베이션에 3개의 컬처 용액을 인큐베이트합니다. 이때 37도에서 발효시키는 컬처 용액은 OD가 0.6 근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1시간 뒤와 4시간 뒤를 각각 I+1과 I+4로 샘플링해줍니다. I+4 샘플링이 끝난 후 이 컬처 용액은 코니컬 튜브 1개에 3mm 하비스트합니다. 그와 달리 20도와 25도에서 발효시킨 컬처 용액은 OD가 0.6 근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3시간 뒤 I+3를 샘플링한 후 각각의 다른 온도의 인큐베이션에서 오버나이트 커처시킵니다. 셋째 날엔 20시간이 되기 전에 20도와 25도의 I+1을 샘플링합니다. 샘플링이 끝난 후 37도와 마찬가지로 3mm를 1개 코니컬 튜브에서 하비스트합니다. 이렇게 3mm의 하비스트 용액은 각각 1.5mm씩 따서 이 튜브 2개로 옮깁니다. 그러면 1.5mm 믹스처를 담은 6개의 이 튜브가 생기고 무게 중심에 맞게 센트리퓨지가 가능합니다. 센트리퓨지는 30분간 3000 RPM에서 해주고 끝나면 상층부와 펠렛으로 나뉘는데 상층부는 피페팅으로 따서 버립니다. 펠렛만 남은 이 튜브를 바인드 10 버퍼로 조심스럽게 서스펜션 한 뒤 아이스에서 10분간 식히는데 이는 다음 소니케이션 단계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셀 라이시스를 진행하기 위한 소니케이션은 반드시 끝이 가늘어지는 테퍼드 마이크로 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소니케이션 시스템은 다음처럼 맞춰주며 열이 발생하기 얼음에서 5분간 쿨링할 시간 간격을 2번 두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소니케이션을 마친 뒤 4도에서 13200 RPM으로 10분간 센트리퓨지 시켜줍니다. 그 결과 상층부와 펠렛으로 나뉘게 되고 각각의 차이를 두며 샘플링 해줍니다. 상층부의 경우 20 마이크로리터의 섭에서 2X SDS 버퍼 20 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해줍니다. 펠렛의 경우 피페팅으로 잔존하는 상층부 용액을 버리고서 바인드 10 버퍼 300 마이크로리터로 린스해준 후 버퍼를 버리고서 같은 버퍼 300 마이크로리터로 리서스펜드 해줍니다. 해당 펠렛 용액 20 마이크로리터에 2X SDS 버퍼 20 마이크로리터를 첨가해서 샘플링을 완전히 마칩니다. 이렇게 모든 샘플링 작업이 끝나면 전부 뚜껑 마개를 이 튜브에 끼우고서 100도에서 15분간 히팅해주고 5에서 10분간 아이스에서 쿨링한 뒤 13200 RPM에서 5분간 센트리퓨지에서 찌꺼기를 침전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SDS 페이지를 이용한 전기용동 준비 작업을 마친 후 미리 만들어 온 젤에 막과 함께 샘플링들을 웰에 로딩하게 됩니다. 이 전기용동은 200V로 60분간 진행되며 끝난 뒤에는 물로 젤을 씻은 후 블루 다이가 들어간 스테이닝 용액이 담긴 통에 30분간 흔들 장치에 올려놓습니다. 염색 작업이 끝나면 물이 담긴 통에 염색된 젤을 두고 휴지도 함께 담급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흔들 장치에 두어 탈염색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루간 프로테인 외의 부분에서 블루 다이가 씻어진 젤을 셀로판지가 깔린 판에 잘 펴서 둡니다. 그렇게 공기 중에 건조시키며 젤 코팅을 끝내며 프로테인의 밴드가 젤 위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듯 전기용동 실험 결과 40.1kg 달톤의 알라 DH의 밴드가 25도, 20도, 37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보면 첫째, 밴드 두께는 펠렛보다 섭이 더 대체적으로 두껍게 나타났기에 알라-DH가 솔루블한 단백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펠렛과 섭은 I+1에서 분리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나 실제 실험 결과는 오히려 I+1보다 섭이 더 두껍게 나왔고 이는 섭과 펠렛의 샘플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37도의 경우에는 I+4가 섭과 펠렛을 합친 결과처럼 밴드가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만 봤을 때는 25도에서 섭의 밴드가 가장 선명하고 두껍게 나왔기에 스타필로코커스 에우리어스 NCTC 8325로부터 파생된 알라-DH의 옵티멀 템퍼레처는 25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퓨리피케이션 단백질 정제 과정에 FPLC를 사용해 알라-DH를 얻었는데 FPLC는 히스태그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되는 첫 번째 컬럼을 진행 후 디설팅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되는 두 번째 컬럼으로 진행됩니다. 두 컬럼의 그래프 결과를 차례로 보게 되면 먼저 히스태그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되는 FPLC 결과부터 보게 되면 UV 변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를 단위로 하는 Y축의 UV 흑강도는 일루션을 받기 시작하는 UV 흑강 정도를 뜻하며 미리를 단위로 하는 X축은 프랙션 구간마다 일루션을 얼마큼 받을 건지를 나타냅니다. 구간 프랙션은 붉은색으로 1부터 24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글씨를 확대를 했는데 이 하이트랩 첼레팅 5mm 컬럼에서 사용하는 AB 버퍼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B 버퍼의 1몰의 이미다졸 유무와 또 솔트에 해당하는 NaCl의 유무입니다. 이 컬럼에서의 B 버퍼는 1몰의 이미다졸이 있는데 이는 타겟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낮은 경우 단백질에 존재할 히스티딘이 나타낼 백그라운드를 약간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UV 피크가 증감하는 범위를 보았을 때 UV 피크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롯하여 의심되는 피크까지 모두 포함해서 일루트를 샘플링했습니다. 즉 프랙 1에서 24까지 전부 모은 후 이 중에서 프랙 3에서 9에 해당하는 부분을 샘플링하고서 즉각 디설팅 컬럼에서 정제했습니다. 디설팅 컬럼에서 역시 UV 변동 그래프를 주목해야 하며 AB 버퍼 역시 구성물이 달라졌습니다. B 버퍼에서 이미다졸이 사라지고 솔트에 해당하는 2몰의 NaCl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얻은 일루트 샘플에서의 이미다졸을 디설팅 컬럼 75mm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슈퍼덱스 200 컬럼에서 인젝션 하였고 최종적으로 20mm몰과 트리스 HCl pH 8.0에서 정제된 SA 알라-DH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